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정문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2부 하기 전에 제가 1부 하다가 미처 말 못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마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을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수영 강습을 받냐 안 받냐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청와대 내에 이제 경호 관련 정보들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글 검색창에 주영훈 경호처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그 2018년부터 2019년 쭉 이렇게 이 주영훈 경호처장에 대한 그 문제성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갑질을 했다, 그다음에 부당한 사람을 채용을 시켰다, 이런 식의 좀 이상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주영훈 처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내부인들이 이 기사를 밖으로 이제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냐? 바로 그겁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밀고 들어온 주영훈 경호처장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주영훈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화마을로 갈 때 따라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경호실 입장에서 일단 내놓은 자식인데 이 양반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부 숙청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한직에 있던 자기 쪽 사람들이 요직으로 올라오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금 파벌 싸움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보를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윗대가리들이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으면 본질인 경호 문제는 도외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짜잘한 경호, 어떻게 보면 이제 은밀한 문제까지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와대 내에 공직 기강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유의 어떤 문제가 나오면 경호실장부터 자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안 관리를 했길래 영부인이 수영 강습 받는다는 것까지 밖으로 새냐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어야 되는 거지, 영부인이 나라 돈으로 강습을 받네 안 받네 뭐 이걸 사실 신경 쓸 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하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전 일단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마인드로 이 사안을 관찰하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익의 마인드,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과거에 적어도 품격 있던 시대에 그 공직의 어떤 마인드가 어떤 건지, 또 그런 형태의 이제 좀 격을 갖춘 어떤 업무 처리가 어떤 게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제 영부인 문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탈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요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2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옛날 뉴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7년 12월 2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2017년 12월 25일입니다. 당시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에 교민들이 좀 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보고 느꼈던 것들을 이 당시 리얼타임으로 이제 기록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게 이거였네
라는 거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UAE 교민이 현 기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23일 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한 교민은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UAE 교민 대부분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원전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어 대사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두바이 거주 한 교민은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며칠 전 교민사회에 기자가 UAE에 취재하러 왔으니 입조심하라는 말이 카톡을 통해서 확 퍼졌다면서 다른 교민에게 전화해도 별 얘기는 못 들을 것이라고 했다. UAE 교민사회는 바라카 원전 문제 등으로 뒤숭숭했다. 한 교민은 몇 달 전부터 한국 식당에 가보면 다들 식사 자리에서 바라카 원전 문제를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면서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UAE의 관계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교민의 목걸이도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UAE 한인회 등에 따르면 한 UAE 교역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2월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 원전의 60년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군수물자, 자동차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됐다. UAE 교민 수도 2008년 말 약 3,700명이었으나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건설업을 비롯해 숙박, 물류, 운송업체가 물밀듯 들어와 2년 만에 8,000명을 넘었으며 2017년 현재는 15,000명에 달한다. 교민사회의 불안은 최근 원전 관련 사업체 일부가 하나둘 철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커지고 있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1, 2호기 건설 현장의 중장비 운송을 맡았던 한 한국 업체는 최근 원전 3, 4호기에 대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실패했다. 다른 외국 업체에 밀렸다고 한다. 이 업체는 두바이 지점만 남기고 아부다비 지점은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청와대는 원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이 몸집이 큰 기업은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지만 전기시설 설치 등을 하는 중소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분위기가 안 좋던 차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왔다가 가서 진짜 양국 간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걱정까지 확대됐다. 현지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AE와 문정부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과 아크부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UAE 원자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UAE가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UAE 정부는 바라카 원전으로 국가 전력 전체 수요의 2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육성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원전 운영 노하우 등을 배우는 등 이 분야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란이나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 등으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걸프 아랍 국가로선 처음으로 미국에 사드를 도입해서 배치하기도 했다. UAE는 2009년 바라카 원전 사업과 향후 운영권을 프랑스에 맡기려고 했다가 원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막판에 한국에 원전 사업권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하자 UAE 정부 내에서는 불안감과 배신감이 커졌다고 한다. 원전은 나쁘다고 외치는 나라에 국가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한국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원전 같은 국가안보정책도 180도 뒤집히니 이 나라에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동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랍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왕조 국가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10년 단위로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정권이 갑자기 이전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나오면 또 불안감을 주게 되면 이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실이 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까지 걸고 국가 소요 전력의 25%를 생산하는 원전 사업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한국에 이걸 줬더니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공정한 입찰 이것만 강조하시는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 사업하려면요 공정한 입찰이 안 됩니다. 왕실에서 한국으로 하지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세부적인 자잘한 공사들까지도 전부 다 한국 업체가 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국에 줘버려요. 물론 경쟁 입찰 어떤 모양새를 갖추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UAE 왕실에서 UAE 지도부가 프랑스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면 그 모든 관련 세부 사업체들까지 다 프랑스가 끼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중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무식한 인간들이 모르고 그냥 야 계약했으니까 우리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다가 결국에는 정비 계약 다 떨어졌죠. 그리고 차후에 짓는 원전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UAE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면 그제서야 받아주거나 아니면 2년 뒤에 정권 바뀌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이런 꼬라지입니다. 지금. 조선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조선비즈 기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기 스미더스가 조선일보 야 조선일보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 욕하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비즈는요 그 조선일보하고는 별도의 어떤 사업체고 물론 조선일보 계열사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 활동을 좀 해서 하는데 조선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나 원자력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취재팀이 있습니다. 전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잘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조선비즈에 취직해가지고 기사 쓰고 있는 거예요. 팀장으로. 그래서 아는 사람이 쓰는 기사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나온 기사 중에 2020년 4월 9일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중국만 반사이익 10년 뒤 전기요금 23% 인상이라는 기사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애교협이라는 이름은 귀엽게 주셨네. 애교협. 예. 애교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뭐 보면 구성원들 중에 현 정부 실화에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원전 마피아도 있고 또 원자력 기술자도 있고 원전 분야에 저명한 학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이 10년 후 현재보다 23% 오르고 23%면요 4분의 1 오르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내시는 분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 큰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 달에 10만원 내시는 분이 한 달에 12만 5천원 낸다. 야, 원자력 없는 세상에 그 정도 못 내겠냐 싶겠지만 네 전기요금만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업이 부담하는 요금까지 다 그렇게 오르게 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물가는 원가가 25%가 원가가 23%, 25%가 상승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은 50%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 1,000원 하는 라면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전기 때문에. 그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는 요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교협은 이제 뭐라고 했냐. 탈원전 정책은 국민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도외시한 무모한 도박이었다며 총선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 한계에 도달한 탈원전의 영착륙을 위한 출구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약간 선언적인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극한의 한계에 감당할 수 이런 식의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건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만큼 이 양반들이 빡쳤다. 전문가분들이 빡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에 23%, 2040년에는 38%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2030년까지 83조 원, 2040년까지는 28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낭비된다는 겁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전의 장부 가액은 한때 70조 원을 육박했는데, 그러니까 한전의 어떤 가치라는 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 이게 한전이 12조 원짜리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으로. 살만하네. 12조 원이면. 현대가 그 한전 부지 사는데 10조 줬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네 이거. 그럼에도 한전 공대를 세우기 위해 1조 6천억 원을 덤태기 써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 2,7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송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서 실업 발생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넣고 두산 중공업도 살리고 블라블라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탈원전에 따른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경제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애교협이란 단체에서 이 전망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이 양반이 내놓은 전망, 탈원전을 고집해서 LNG 의존도를 키운다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거다. 이건 그냥 원론적인 전망인데, 이 이병태라는 사람, 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을 트위터에서 보면 전 솔직히 이 양반이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을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광인조차도 탈원전 정책이 문제인 건 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역시 조선비즈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3월 2일 날 나온 뉴스인데, 한국이 탈원전을 한 사이에 중국은 원전 굴기를 하고 있다. 굴기라는 게 거대한 어떤 움직임, 발전 이런 겁니다. 중국의 원전 발전량이 1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에만 2019년에만 원자력 발전량이 1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사이 중국은 원자력을 중국 발전의 근육과 뼈라고 선언하며 원전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력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88%입니다. 전년 4.22%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작년에 한 2개인가 3개인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국 전체로 봤을 때 중국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72%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이 왜 72%가 되냐면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토가 너무 큽니다. 영토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이 지금 해안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이제 수자원이 부족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냉각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해안 지역에 다 세우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나 공장시설은 내륙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내륙까지 송전선을 깔면 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 땅이 워낙 크니까 이 전선을 아무리 깔아도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 깊숙한 곳에 깔고 들어가면 이게 발전 비용하고 이 원가가 맞질 않아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땅을 캐면 풍부하게 나오는 게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근처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거기다가 전기선 조금 깔아가지고 바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해안가 지역에서도 공장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그 내륙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기차를 이용해가지고 해안가로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을 했었는데 이 기차를 운송하는 비용을 가만 보니까 그냥 원전 지어가지고 한 5년 굴리면 이 비용을 뽑고도 남단 말이에요. 석탄 발전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공장들은 이제 석탄 발전 안 하고 해안가 근처에 원전 지어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 지으면 뭐 발전 다 되는 거 아니야? 중국 뭐 전기 많이 쓰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갤럭시인가 뭐 핸드폰인가 반도체인가 하여튼 생산 공장을 중국에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지어줬습니다. 삼성용으로 쓰는 삼성 공장용으로만 원자력 발전소 두 개.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나 휴대폰 생산 산업이나 이런 어떤 첨단 기기 산업은 전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1년에 막 한 20개씩 짓고 막 이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국 원전 굴기의 핵심은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의 기술을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도시바가 보유한 미국 원전 설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도 이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리 1, 2호기 건설하고 그 UAE 원전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입니다. 완전 독자 생산. 그러니까 완전히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특허 가지고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왜냐하면 특허권이 미국에 있으면 몇 개 기술의 특허권만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서 수출 오케이 안 해줘요. 오히려 라이센스 비용 미국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던 거는 신고리 1, 2호기가 완전히 우리의 독자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자 생산한 독자 모델. 그래야만 수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독자 생산해서 그 독자 기술을 인정받는 라이센스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라이센스 해주는 나라들이 보통 유럽 국가 아니면 미국 국가들이거든요. 걔들이 돌았다고 경쟁자한테 함부로 라이센스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 윗대가리들끼리 미국하고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친해야 이런 기술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이제 그 원전 왜 짝퉁 부품 얘기가 한창 나왔었는데 그 짝퉁 부품도 실제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말고 원자로 근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말고 바깥쪽에 그러니까 터빈이나 발전하는 라인 쪽에 그건 그냥 터빈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거기는 방사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조차도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하고 연결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이 검증 그러니까 이 부품은 원전에 쓸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원전이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이 아니라 미국의 특허로 만들어진 원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미국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부품도 미국이나 유럽에 그 라이센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만약에 부품이 5년짜리인데 내구 연한이 이걸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부품이 한 개 뭐 400만 원짜리 조그만 교환기가 조그만 뭐 스위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 있는 A 업체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 라이센스 받는 비용, 운송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300만 원 운송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납품을 하면 이게 한 8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느니 그렇게 하느니 그냥 어차피 이 업체가 만들고 있으니까 세로 하나 제작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세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끼우자. 이렇게 된 게 소위 짝퉁 부품 논란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거보다도 이제 질 떨어지는 거는 뭐 쓰던 거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가공해가지고 새로 갖다 붙인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품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돈을 아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제 이 짝퉁 부품 논란의 핵심은 뭐냐? 기술적으로는 되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만들던 업체가 만들어서 납품한 거니까. 근데 돈을 인증 비용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를 했어요. 왜냐면 인증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증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럼 400만 원짜리 400만 원 납품했으면 되는데 이거를 800만 원에 납품을 한 겁니다. 400을 꽁으로 먹은 거죠. 이러니까 그 양반들이 처벌을 받고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도 처벌받고. 근데 범죄는 범죄고 예산 낭비고 처벌은 받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게 짝퉁 부품의 핵심입니다. 짝퉁 부품 사건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독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은 독자 설계 개발한 제3세대 원자력 화룡 1호와 구어화 1호에 대해 국산화율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데 국산화율이 85%면 이것도 독자 생산 독자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 신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 100%입니다. 이렇게 해야 수출도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00년부터 2016년 4차례에 걸쳐 중국의 관리 감독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중국 못 믿겠습니다. 하지만 원전 자체는 사실 그렇게 뭐 안전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냥 물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 돌려서 그 운동 에너지로 발전하는 겁니다. 전자석을 돌려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발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을 끓이는 구조고 거기 들어가는 핵연료는 그렇게 농축률이 높지 않아요. 5% 띠켜봐야 5%에서 10%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을 써도 핵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겁을 많이 먹죠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탈원전 때문에 중국은 해외로도 원전 굴기 전략을 확대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 수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국에서 원전 발전 붐이 일면서 2030년까지 약 200기의 원전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이게 얼마짜리 시장입니까? 200개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쪽에 중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대1로 전략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중국이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뭐 중국 원전 사겠지 우리 원전 한국 원전 사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력 양성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거든요. 중국산보다 그걸 강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번 사고 나면 작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에서 1대1로니 뭐니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꿔줬어도 결국에는 중국이 꿔준 돈으로 한국 원전 사는 게 이 시장 바닥의 원리란 말이에요. 국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 5년 기분 좋자고 이딴 짓을 해버리고 곧 나갈 겁니다. 이러면 이 5년 사이에 두산중공업이 망해버리면 우리 원전 수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터빈 기술은 걔들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있는 쪽 에너지 쪽 사람들이 사악하다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멍청하고요. 자기 직장, 자기 승진,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 이거밖에는 모르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냥 아마추어예요, 그냥. 애국심이나 뭐 국가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국가의 미래에 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뭐 우리 혼자 뭐 환경적으로 좋다 칩시다. 그러면 서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들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의 서해안에 있는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일본 원전들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만 원전 깨끗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만 원전 다 없애고 전기요금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내면서 되도 않는 태양광 발전하고 자전거 이렇게 페달 밟아가지고 선풍기 틀고 하시면 뭐 하실 거냐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끝나고 코로나 같은 거 한 방 돌면 돈 없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주장했고 환경단체 활동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경단체를 버리고 공무원 해보겠다고 기어들어가고 양이원년 같은 인간은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나가서 지금 국회의원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례로 나가보겠다고. 그 자기가 그렇게 잘하던 환경단체 일 때려치고 지금 국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 받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없어요. 원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래 사회가 전기를 적게 쓰는 사회가 될 거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 이게 다 광기에 휩싸여서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6천억 적자 탈원전 무관 정부 한수원 논리개발 회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실수한 거 어떻게든 덮고 빚 아닌 걸로 이제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걸로 어떻게든 흐트러 보려고 수작 부리다가 걸린 건데 이것도 솔직히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까드리고요. 이런 어떤 그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광기가 횡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2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른 것도 녹화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2020년 4월 7일에 나온 칼럼입니다. 기고 결국 불기소로 끝난 라돈 침대 사건의 교훈. 저도 몰랐는데 그 라돈이 나온다고 했던 방사능 물질 라돈이 나온다고 했던 라돈 침대 사건이 결국에는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걸로 사건이 아닌 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라돈 침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런데 올 초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폐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그토록 뒤흔들었던 대형 이슈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라돈 측정기도 많이 판매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15만원짜리였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사가지고 막 무슨 대리석에도 대보고 막 그래서 나온다고 막 화장실 우리 집 화장실에서 나온다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 유야무야 됐다는 거죠. 핵심은 그 방사능 수치를 오독한 데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 SBS는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기준인 입방미터당 200베크렐의 3배가 넘는 620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주일 후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트리스 속 커버를 신체에 밀착하고 하루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에도 연간 피부 피폭 선량이 최고 0.15mSv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트리스 속 커버를 매트리스 속의 커버,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잘라가지고 뒤집어서 그 속에 있는 커버를 몸에 딱 붙이고 하루 24시간을 침대에서 가만 누워 있었을 때 피폭되는 게 0.15mSv라. 가공 제품의 안전 기준은 1년에 1mSv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기준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24시간 붙이고 있었는데도. 왜 그런 얘기 있죠? 그 숯불구이 돼지고기가 발암 물질을 발생시킨다. 근데 그거 먹고 암 걸리려면 하루에 한 100kg씩 돼지고기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래도 하루 3끼 처묵처묵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요 뭐든지 100kg 이상 먹으면요 죽습니다. 돼지고기 아니라도. 원자력 안전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라돈 측정기로 매트리스 표면의 여러 지점에서 라돈과 토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내부 피폭 선량은 연간 최고 0.5mSv로 평가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쑤시고 받고 이래가지고 검출을 해봐도 0.5mSv.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방사능 안전기술 1년에 1mSv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든 방사능 안전기준 1년에 1mSv는 원래 이 피폭이 되면 진짜 뒤지는 그런 거에 100분의 1 수준 또는 1000분의 1 수준으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0mSv나 한 150mSv 이상 피폭이 되면
아 내가 이제 방사능 좀 쬐구나. 아유 저거 머리가 어지럽네. 편두통이 오네. 이런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방사능을 쐬더라도 야 이제 내가 곧 암 걸리겠지? 아닙니다. 10년 뒤에 암 걸릴 가능성이 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피폭이랑 암이랑은 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균은 되지. 살균. 아무튼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이 얘기한다고 욕먹을 텐데 정부시에서 예전에 거장판에서 이런 얘기 욕 많이 먹었죠. 하여튼 뭐 근데 이게 과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5월 15일 2차 발표에서 돌연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침대 스펀지에서 나오는 방사선까지 고려하면 7.6mm 시버트로 기준을 넘어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매트리스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선 공포는 삽시간에 번졌고요. 열흘 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브리핑을 열어 라돈 검출 침대가 더 있음을 확인했고 이낙연 씨가 그렇게 했죠. 6월 4일에는 라돈 침대를 신속히 수거하려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방사선 때문에 침대를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자 왜냐하면 이제 다 공포에 실렸으니까 우체국 택배 차량이 동원돼서 이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했고 충남 당진의 야적장에 약 2만 장,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에 약 2만 장 이상의 매트리스가 수거가 됐고 이 양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도 극심했습니다. 어디 방사능 물질을 우리 동네에 갖고 들어오냐 이래가지고 이런 소동이 끝난 이 소동 끝에 나온 검찰 수사 결론이 불기소. 황당하죠. 아무도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몇 가지 민낯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안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비과학적인 행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무리한 가정을 통해 해당 침대가 위험하다는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트도 깔지 않은 침대에 코를 박고 24시간 잠을 잤을 때 피폭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스펀지까지 계산했으니까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쭉 째가지고 매트리스 위에 눕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보통 침대 위에 시트를 깐 뒤 베개를 베고 잡니다. 보통 8시간 정도 자고 자세도 천장을 향해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폭량은 안전기준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런 말씀하시죠. 야 그래도 방사능이 근처에 있는데 난 엎드려 자는 거 좋아하는데 말이 되냐 방사능이 아예 안 나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돼지고기에서도 방사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드시는 생수 있잖아요. 그거 방사능 나옵니다. 특히 대전에서 생산하는 생수는 방사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황화암이고 황화암 부지 속에는 다 우라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1000리터씩 그 1톤 되는 가량의 물을 드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만찮은 양의 방사능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물을 1톤이나 드시면요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시민운동가의 침묵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으면, 왜냐하면 검찰에서 불기소했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최소한 사과나 유감 정도의 뜻은 밝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하고 있습니다. 양이원령 같은 인간은. 제가 진짜 욕하기 싫은데 양이원령 정말 내가 진짜 셋째, 정권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을 원안위의 허약함입니다. 탈원전을 지상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정권에서 원안위의 행동 반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돈 침대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됐고 매트리스가 4만 장이나 반품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침대 사업하기 힘들었죠. 대진 침대는. 국민들은 근거 없는 공포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근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눈치채셨습니까? 이 사건은 2018년 5월 3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2017년 6월에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원전이 옳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때문에 한창 시끄럽던 데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또 대통령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
라돈 침대가 방사능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지지를 받았어야 됐던 겁니다. 결국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대진 침대는 희생양이 됐고, 방사능이 유의미하게 나오지도 않는 매트리스는 방사성 덩어리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목도했던 현실인 겁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스타워즈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앵거, 분노를 낳습니다. 결국 무지는, 무식한 거는,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내가 이거 무섭지? 인간은 상황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자신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무섭게 한다면 사람은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하는 게 정치고요. 제가 보기에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조작하는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써가면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자동차,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스미더스였습니다. 저는요, 뭐 딱히 특정 정치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걸 방송에 대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지역구는 뭐 이 지역을 쭉 봐서 제 나름대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안양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완전 폭망할 수 있도록 제가 손을 써놨습니다. 이재정 같은 인간은 두 번 다시 여의도에 나타나지 못하게 손을 써놨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례 같은 경우는 고민이 컸습니다. 진짜 국회에 허경영 씨가 보니까 국민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씨가 비례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밀어주면 허경영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생 처음으로. 지금 여의도의 어떤 그 행태나 국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국회에 한번 도사견을 풀까? 허경영을 국회에 집어넣어?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거대 양당 꼬라지를 보니 마음에 안 듭니다. 저희 지금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멍청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빅넷을 매긴 정치인이 한 사람 계십니다. 제가 미래한국당이랑 통합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안 하고 달리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지역구 후보라도 몇 명 냈으면은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선거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리고 그 정당에서 내놓은 그 비례 후보의 명단을 쭉 보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같이 정치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축구팀을 되게 좋아하니까 원인색을 좋아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씨나 안철수 씨가 그 색깔을 본인들의 색깔로 쓴 이후부터는 원인색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정치 환경에 그나마 한 10년 이상 살아남았는데, 제3지대, 제3정치의 어떤 그 불신은 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례표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재명 씨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정치를 하겠다고 뛰쳐나온다면 저는 그분도 지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금 어떤 기존의 기득권 친구와는 다른,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이나 본질 또는 본성이나 실제 사고 친 거나 또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거 보면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안철수 씨는 문제 없겠습니까? 뭐 있어요. 많아요. 문제. 제 귀에 들린 것도 많고, 또 심지어 여러분도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여성 당직자랑 단둘이 삐져가지고 너 내한테 왜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사람이 다 그렇죠. 나이 들면은.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은 차지하고라도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이제 그 이재명이든 간에 기존의 정치하고 다른 어떤 행동하는 정치 또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기존에 듣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또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영감을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한다. 이런 제3지대, 이런 스미더스 같은 어떤 정치인들에게 여기에서 빠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들어주세요. 예. 스미더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정치인들을 살려두고 싶다. 이게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다 어쩌다 어떤다 욕을 먹으면서도 야 그렇게 정치할 거면 네 혼자 하지 왜 딴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힘들게 하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심지어 스미더스도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불신은 살려놔야 된다. 여기서 저 불씨마저 짓밟아 끄게 되면 지금 두 거대 양당이 저판에서 싸움질 할 텐데 솔직히 그 두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거대 양당이 저기 어디 민정당이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 대 민주당이지.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은요. 가만 보시면요. 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끌고 왔던 구민주계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김무성도 그렇고 뭐 김문수도 그렇고 다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민주당과 그러니까 구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민주당 쪽 어떤 그 사람들이 민주당 대 민주당의 싸움인 겁니다. 사실 자한당과 민주당의 싸움은. 그래서 불씨를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례표를 행사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 찍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드렸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3지대를 위해서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저도 구역질이 나고 읽기도 싫었지만 그 집에 온 선거 홍보물, 공보물 다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배제하고 사람을 보고 찍기 위해서. 다만 12번에서 온 공보물은 보지도 않고 쬐습니다. 2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